윤석열 윤석열이 윤석열한테 남는 이미지가 없잖아. 윤석열 해시태그 한번 키워드 한번 말해봐봐.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거. 줄리? 해시태그 줄리 다음에 또. 장모님. 동서. 너무 나가지 말지.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아. 안 하는 것이 좋아. 지금 하지 마. 뭐 다음. 뭐 그런 거죠. 다 뭐 주가 조작 이런 거죠. 옵티머스. 네. 윤석열한테 굉장히 부정적인가. 저쪽이 띄우고 싶어하는 건 아마 해시태그 살곤수일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렇게 띄우고 싶을 텐데 사실 윤석열을 상징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대선용어로는 없다고. 그래서 윤석열이 드디어 이제 이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 이제 발 하나씩 걸치는 게 최근에 가장 먼저 나온 이슈가 노동에 대해서. 윤석열이 노동을 이야기했다면 저번에 옛날에 2000에 화재 났을 때 그 만반의 준비를 뭐 어쩌고 했던 그 보고받았던 거 있잖아요. 실시간 보고받았던 거.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대선 준비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노동 전문가를 만나서 뭐 노동시장 양극화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보다 몰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정승국 교수를 만나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는데 정승국 교수가 4시간 동안 해준 이야기 중에 도대체 얼마나 알아들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해법은 단 하나잖아요. 노동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뭘 고민을 해. 근데 이런 기사 자체가 나오는 게 너무 역겨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광펜으로 줄을 치면서 듣더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회자되면서 그럼 4시간 들으면 노동 전문가 됐으니까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됐다 이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너무 유치하고. 우리 방송에 한번 초청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싶네요. 수첩공주에 이어서 형광펜 그러니까 할아버지. 왕자는 좀 열심히 듣더라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대선 예.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 아까 그 내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 이철우라고 있잖아요. 네. 그 준비하는 연세대 법전원 교수. 이 사람이 만들어서 만든 자리야 이게. 정순국 중앙성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랑 둘이 만나가지고 노동 문제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를 만든 사람이 이철우야.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을 움직이는 사람은 이철우라고 보면 되지. 아까 말 그 김부철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노동에 대해서는요. 노동뿐만 아니라 모든 게 가치관 문제로 바라봐야 돼요. 요거를 뭐 이제 그 홍준표가 뭐 노동시장에 대해서 아는 척을 이야기하더니 내가 봤을 때 그 미친놈입니다. 왜냐면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랑 노동시장이랑은 상당히 연동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식 생각은 뭐냐면 기업들한테 노동자를 해고할 권한을 사실상 뺐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기업 못 해먹겠다 쪽.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쪽 세력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업이 해고를 너무 쉽게 해버리면 노동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상당 부분 이런 게 있거든요. 노동이 불안정해지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면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에 그걸 고용하는 사용자 측에서는요. 임금을 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이런 교수 한 사람 만나가지고 노동시장이 무슨 양극화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완전 꼴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어떤 지적 빈약함을 그냥 살짝 느끼게 된 건데 그 베트남 영웅 호치민 아저씨 있잖아요. 그 호치민 아저씨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의 뿌리로 변화하는 만 가지 사물을 변화를 바라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초등학교를 나왔든 초등학교를 못 나왔든 안 그러면 글자를 모르는 아예 문맹이든지 간에 자기 신념이 정확하게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박사가 만들어낸 변화든 안 그러면 깡패가 만들어낸 변화든지 간에 어떤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게 바른지는 내 원칙에 비추어서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를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빈약한 거예요. 내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만나서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지적 빈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윤석열 같은 자가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가장 편한 방법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빠? 수사해? 그런 게 아니라 정치는 그런 영역이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복지나 노동 문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요. 설득하는 기술이어야 돼요. 정치라는 게. 근데 윤석열은 이 새끼 무슨 비리 있는 것 같은데 수사해.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면 당장은 지원할지 몰라요. 국민들한테. 근데 그렇게는 세상은 안 풀린다는 거지. 그러는 사이에 진짜 도둑놈들은 요리조리 피해나가 진짜 불을 축적하거든. 윤석열이 그 구조 속에 대표적인 인물인 거거든요. 조국 장관내 뭐니 하고 어쩌게 해봐야 진짜로 돈을 벌어들인 건 윤석열 장모거든요. 이 구조를 알려내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내를 입시 비리 문제 같은 걸로 턴다고 할 때 수사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마음속에 공정이 있었다면 이 영역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대한민국 당시에 대다수 부모들이 똑같이 했을 법한 일들을 갖고 조국만 유죄를 때리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따가 뭐 그 이야기 또 따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어쨌건 윤석열은 이제 다음에는 복지 전문가 만나겠지. 다음에는 환경 전문가 만나겠다. 예상이 된다. 근데 그게 한 번 만나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자마자 한 6개월 내지 1년 내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 있잖아요. 그 상임위에 관련된 전문위원들이 추천해 주시는 진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한테는 유명하지 않지만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교수님일 수도 있고 뭐 노조위원장이나 뭐 거기 노조의 전문위원일 수도 있고 그렇게 활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3시간짜리 어떨 경우에는 막 2박 3일 동안 워크숍 가가지고 며칠 동안 공부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전문성을 갖추고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떤 지적 훈련을 하는데 전문가 만나서 4시간 이야기하고 그 전문성을 따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공부는 평상시에 해야지 이렇게 쪽집게 뭐 벼락치기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실력이 될 수도 없고 이런 언론 보도용이죠. 자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윤석열이 진짜로 대선 나가고 싶으면은 저한테 찾아와야 돼요. 방향성만큼 정확히 가르쳐 줄게. 그렇죠. 대통령에 나갈 사람은 다 몰라도 상관없지. 근데 어떤 분야든 간에 방향성을 알고 있어요. 푸나님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아니, 팁을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윤석열이 오면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르쳐 줄 리가 없잖아.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이제부터야. 윤석열 관련한 대선 관련한 JTBC가 뭐 여론조사를 했던데 놀랍게도 윤석열 비호감도가 1위야. 지금 이제 뭐 재보궐 보궐선거 컨벤션 효과로 지금 1위를 뭐 뛰쳐나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뭐 믿고 싶진 않지만 문제는 윤석열이 비호감도 1위인데 윤석열 비호감도가 극에 달하는 순간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일 거예요. 왜냐하면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은 거는 민주당 지지층만 비호감도를 높여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윤석열 그 비호감도가 대통령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물 22.7%가 윤석열을 꼽았거든요. 물론 2위가 뭐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그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고 이 사람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더 높아져요. 네가 대선 나가려고 그랬단 말이지 이 느낌을 분명히 갖게 될 거라고. 근데 그러니까 대선뿐만 아니라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던 정치인 2사람 꼽으라면 누구예요 지금까지? 홍준표? 우리가 이명박? 투표해봤잖아. 나경원, 안철수 둘 다 안 되죠? 둘 다 안 된다니까. 예. 비호감도 이렇게 높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수한 정치적 환경의 어떤 혜택을 많이 입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 정부 여당하고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듯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름이 그러니까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저쪽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응집력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서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건데 이번에 이제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오세훈이라는 어떤 그 후보가 새롭게 이게 자기들 머릿속에 각인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세훈이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이 안 올라오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지금 그 마음속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그러면은 굳이 윤석열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러니까 아무도 후보가 없을 때처럼 그 허공에다가 그냥 깃발 그 하나 던져주듯이 이름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구체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 후보 검증 기준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35.8%가 공직 수행 태도를 우선해서 본다. 근데 공직 수행 태도를 우선해서 볼 때는 윤석열한테 유리한 지점도 있죠. 보수 세력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 다만 우리 쪽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공직 수행 태도가 너무 불공정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깨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무슨 공정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불공정하게 수사했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약자의 배려에 대한 태도.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재산 형성 과정. 다음에 가족 문제나 개인 생활. 치명적이네. 치명적인 것들이 지금 뒤에 나오고 있거든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떳떳하겠네요. 자기 건 하나도 없잖아. 와이프 거만. 다 와이프 거고 장모님 거니까. 아니 그건 똑같은 거지. 예. 말하자면 부인 것도 윤석열 거라고 똑같이 등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이 네. 사주했겠죠. 네. 그렇게 윤석열이 대선 의심합니다. 나가서 이기는 방법이 있기는 해. 자기 특수부 검사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충동질 해가지고 자기 장모 터는 거예요. 장모를 조국처럼 털면 대통령 될 수 있다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아무튼 그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으면은 확장성 떨어질 게 분명하고 윤석열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 검증 시작도 안 했다. 검증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윤석열이 예를 들면 뭐 TV 토론까지 갈 것도 없이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되고 지지율을 달리게 되면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언론들이 윤석열 팝니다. 조선일보 등 몇 개 빼고는. 그러니까 지금도 각종 언론에 의해서 장모 같은 문제가 나오고 윤석열이 지금 개입돼 있는 거 예를 들면 김학의 사건 수사의 첫 시발점도 윤석열이 뭉갠 게 있어요. 김학의 관련한 스폰서가 막 등장했을 때 윤석열이 뭉갠 것도 있다고. 이런 것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검증이 시작되면 윤석열은 본선까지 가기도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윤석열을 둘러싼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잘 팔리는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택근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의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대서특필할 만한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도 충분할 만큼의 어떤 구성이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지금 다 알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이게 이렇게 장사가 되겠다 싶으면 너나 가릴 거 없이 다 그냥 달려들게 되죠. 근데 검증은 조국 장관님이나 이재명 지사 정도 받아야 검증 받았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검증 시작도 안 한 사람하고 검증 많이 된 사람과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윤석열의 그 멘토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는 꼭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이미지를 얻어라. 수사! 다 수사! 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지 요구서 받았거든요. 저도 갖고 왔습니다. 근데 동작 경찰서 출석 수사받고 이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그래가지고 경찰서 나오라는데 사실은 수사가 필요 없는 나라에 사는 거죠. 수사로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수사가 필요 없는 나라에 사오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가혹하게 어떤 사람한테는 관대하게 그건 수사가 아니죠. 정치행위죠. 윤석열 그래서 이 인간 자체를 못 믿는 거고요. 자, 그 겸해가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했죠. 아사리판 국민의힘한테는 절대 안 간다. 아사리판이라니요. 어르신. 아무리 일대 강점기 때 태어났더라도 아사리판이라니요. 윤석열도 안 간다. 윤석열을 이미 만났어. 삐졌네. 말하는 게 만나서 삐진 거네. 그리고 이 워딩 자체에서 윤석열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안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한테 가지 말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분은 되게 그러니까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긴 한 것 같아. 민주당 기억하세요? 한석차의 일당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칸막이 공천이라는 논란이 예, 있었어. 예, 예. 셀프 공천인데 5명끼리는 지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거야.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그래서 김종인은 당선되고 사퇴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뒤끝이 안 좋게 나와 민주당한테 지가 욕해. 김종인 스타일이야. 예. 지금 뭐 보궐선거도 어찌됐건 간에 승리를 시켜놓거나 나와서 이제 또 국민의힘을 막 욕해. 어차피 안 될 당이라고.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치료가 필요한 분은 아닐까요? 그냥 외로운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이제 사람이 많고 좀 정감 넘치고 웃음도 피어나고 해야 되는데 항상 인상 쓰고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관심 좀 가져달라고. 아니 근데 미루어 짐작했을 때는 주호영과의 관계가 안 좋았을 게 있다 예상이 되고요.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김무성 등 김종인만 주구장창 때렸던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종인의 생각은 그런 거겠지. 윤석열, 자기 깐에는 윤석열 같은 유력한 대선주자를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아니, 안철수는 아니지. 안철수 저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갖고 있으면서 나 중심으로 또 모일 수밖에 없어. 어차피 니들은 나한테 와서 무릎 꿇라를 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비대위원장 했던 당을 아사리판이라고 그냥 훌륭하게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가 썸네일 만들기도 쉽게. 그러니까 그 김종인의 머릿속에서는 박근혜도 자기가 대통령 만들어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 만들어줬다고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들어갔다가 팽당하고 그 민주당의 뭐 비대위원장으로 왔다가 결국에는 배신하고 나가서 안철수 도와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도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도 자기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든 건 그러니까 2012년 선거 때 그 전라도 광주에서 그 국민의당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 민주당을 찍었던 60% 이상의 시민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저쪽 당을 찍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민주당이 회초리를 들어도 되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선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크게 한번 회초리를 들어서 그냥 내려친 것뿐이지 그게 국민의힘이 잘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잘했기 때문에 잘할 거기 때문에 표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김종인의 머릿속에서는 이번에도 내가 해냈네. 내가 만들어냈네. 그러니까 세 번째 성공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도 만들고 문재인도 만들고 오세훈도 만들고. 이상한 착시 효과가 이분의 자신감을 뿜뿜 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제 진짜 타노스가 된 거죠. 내가 정치권 들어가면 다 잘 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새날처럼요. 김종인 운빨 이런 거. 이번에 제가 실패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새날 운빨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건 나는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윤석열 장모 100억 이런 보도 있잖아. 농지법 위반 뭐 차명. 이게 조국 장관 내였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스러운 거야. 그리고 난 솔직히 이렇게 봐. 조국 장관식으로 윤석열 털면요. 한 200번 더 나옵니다. 그 주변이.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